안녕하십니까. 2020년 청소년 상담사 2급 시험에 출제되었던 상담연구 방법론의 기초 후반부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12문제인데요. 39번에서부터 마지막 50번 문제까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보다는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것들 중에서 좀 어려운 지문들도 있었고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 외워야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잘 고려해서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가겠습니다. 상담 연구입니다. 주제 탐구인데요. 우리 이번 시험에 또 연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담 연구의 주제 탐구에 해당되는 질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다 붙었습니다. 자, 연구 주제 탐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상담 기법 ABC 중 어느 것이 상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가? 네, 이거는 상담 기법이 바로 상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 상담 기법 간에 우울 감소 효과의 차이는 있는가? 이게 이제 효과의 차이, 효과 연구라고 말하죠. 네, 맞습니다. 그냥 이해적인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아, 이런 연구 할 수 있겠지. 연구 주제를 탐구하는 거니까요. 우울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이 있을 거예요. 우울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형 하면은 우리가 설명하면은 설명 변수, 독립 변수라고 하잖아요. 우울이 뭐겠어요? 예, 종속 변수가 되겠죠. 따라서 그런 이론적 모형은 바로 인과관계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인과관계의 모형이 되겠는데 이런 모형에 근거한 가설이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네, 이런 연구 주제할 수 있어요. 우울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설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 가설이 무엇인가? 그래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을 연구 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울을 설명하는 변인 중에 매개 변인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매개 효과 연구라고 하죠. 매개 효과 연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다 맞아요. 모두 다 상담 연구의 주제 탐구를 위한 질문들로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쓰신 분들은 이런 문제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자,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양적 연구 패러다임 속한 것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제가 그랬죠. 질적과 양적 이런 문제들이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담화 분석입니다. 담화 분석은 담화적인 부분이니까 질적 분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담화, 이것을 분석한다. 이것은 질적 연구예요. 판별 분석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메타 분석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준실험 설계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단일 사례 대상 연구도 통계적인 방법이에요. 다 수량화하는 거예요. 수량화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수량화하는 작업이 대부분인 것이 다 양적 연구니까 판별 분석, 메타 분석, 분석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까지의 연구들을 다시 한 번 더 분석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메타 분석입니다. 연구 논문에 많고요. 이 메타 분석을 하면 다 수치화, 수량화되어서 나옵니다. 준실험 설계, 의사, 유사 실험 설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단일 사례 연구 설계, 이것도 표적 행동의 빈도를 수량화해서 보는 겁니다.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답은 4번이 됩니다.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단어를 보고 양이냐 질이냐 그것을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담화 분석은 대화를 분석하여 화자의 숨은 의도를 드러내는 질적 연구의 방법이다. 이게 담화 분석의 개념이라고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41번 문제는 이게 중요한 단어죠. 과학으로서의 상담학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과학의 특징들이 나올 거예요. 자, 경험적 검증 가능성을 강조할까요? 네,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하든 실험을 하든 관찰을 하든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까? 네, 이걸 자료 수집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얻게 된 연구 결과는 반복 검증하지 않는다? 아니죠. 반복 검증합니다. 반복 검증합니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다르더라도 연구 과정이 같으면 연구 결과가 같게 나온다.
표준화된 방법을 써서 반복해서 연구를 우리가 쭉 해오고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자, 연역법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검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행 연구에 의한 것이니까. 오케이. 연구 과정에서 과학적 증거를 수집할 때 합리적, 체계적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료 분석이라고 하죠. 자료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디귿 빼고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 맞습니다. 과학으로서의 상담학 답은 3번입니다. 41번 문제 해결했고요. 41번 문제 해설을 보시면 실력 따지기의 과학적 연구의 특징이 나옵니다. 과학적 연구의 특징에서 그 큰 타이틀만 읽어볼게요. 논리적이다, 결정론적이다, 일반적인 것을 추구한다, 간결한 것을 추구한다, 구체적이다,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 추정 가능하다, 연구 과정이 같으면 결론이 같아요. 그래서 같은 결론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반복 검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효용성을 추구한다. 효용의 추구는 과학적 이론들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를 따지기보다는 과학적 이론이 우리의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효용성을 추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4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는 연구 논문 작성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인데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구 논문에서 연구 방법을 쓰는 난이 있고 초록을 쓰는 난이 있어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연구 논문 작성에서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서론의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그 다음에 연구 문제 이런 걸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에는 우리가 이제 가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 가설, 연구 방법들 이런 것들 쭉 집어넣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결론에는 아시는 대로 결론 및 요약, 논의 및 재현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연구의 한계도 되게 결론 부분에 많이 쓰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연구 방법에는 연구 대상 들어가야 되고요. 자료 수집 방법 들어가야 되고요. 도구, 촉도가 되죠. 촉도. 예, 들어가고요. 분석 방법도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연구 방법에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초록에는 연구 목적과 연구 결과만을 요약해서 제시한다? 아니죠. 아니죠. 초록에는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초록에서는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갑니다. 전반적인 내용 요약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구 목적도 쓰고 연구 결과도 쓰지만 그 안에 있는 연구 방법들 이런 것도 당연히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연구의 분석 결과표를 연구 결과에 제시한다. 왜 기존 연구 것을 넣습니까? 본인의 연구 분석, 그러니까 이제까지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던 그 결과를 연구 결과에 넣는 거지 기존 연구를 넣는 게 아니잖아요. 자, 기존 연구의 분석 결과표까지 집어넣을 필요는 없어요. 기존 연구에 대한 부분은 앞에 있는 이론적 배경에서 선행 연구 부분에 넣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적 연구의 결과를 표나 그림으로 제시할 수 있어요. 되게 근거 이론이 그래요. 슈트라우스의 근거 이론이요. 이 근거 이론이 바로 이제 질적 연구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에 이제 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런 걸 넣습니다. 개방 코딩, 추 코딩, 선택 코딩에 쓰는데 이 추 코딩에서 우리가 인과적 조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용 상호작용 전략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추 코딩을 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 맞네요. 기억과 리을 2번이 답이 됩니다. 어려운 부분 아니죠? 자, 43번 문제 들어갑니다. 또 이런 문제죠. 상담 연구에서 연구 주제 탐색 및 선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앞에서 연구 주제 탐색을 위한 질문들을 해봤고요. 이제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분석한 자료를 다시 사용하는 것은 모두 표절입니까? 독창적 연구가 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이거 틀렸죠. 자, 기존 연구에서 이미 분석한 자료를 다시 사용하는 것. 인용을 하면, 사이테이션을 쓰면은 표절이 아니에요. 인용을 하게 되면 표절 아닙니다. 사이테이션을 기입하게 되면은 표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 연구에서 이미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 이런 부분이 좀 연구의 한계였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넣어서 우리의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독창적인 연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연구의 설계에 대의문점을 갖고 해당 주제를 다른 연구 설계로 탐구한다. 네, 좋죠. 기존 연구 설계가 있는데 이것보다 이게 더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연구자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다른 주제로 연구 설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사한 연구들이 각각의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이를 통합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오케이, 통합해서 하는 거. 메타 분석. 메타 분석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타 분석. 연구 동향에 대한 거나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론적인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증적 자료 수집해서 분석한다. 네, 맞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론적인 모형을 이야기해요. 많은 학자들이 허즈버그의 동기 이론이라든지 메슬로우의 욕구 위기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론적인 모형들이 있어요. 그러한 모형들을 우리가 이제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걸 분석할 수 있어요. 네, 좋죠. 상담 실무에서 얻은 상담 기법이지만 내담자 특성에 따라 효과가 다름을 인식하고 연구를 시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담 실무에서 상담 기법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내담자 특성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달라요. 기법이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효과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이거 다름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수 있겠죠. 앞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상담 기법이 상담 효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내담자에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걸 연구로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43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거기 실력 따지게 보면은 표절과 인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자기 표절이란 게 있어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데 출처를 밝혀야 되거든요. 자기 연구여도 출처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밝히지 않으면 이게 자기 표절이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44번 문제 들어갑니다. 상담 성과 연구입니다. 이번에는 연구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자, 상담 성과 연구인데 무처치 집단이 뭐예요? 통제 집단이잖아요. 무처치 집단이 통제 집단인데 이것을 설정하고 연구할 때는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처치를 안 하니까 윤리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처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장애인들에게 6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다? 연구를 위해서? 이거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맞고요. 실험 연구는 상담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조사 연구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상담의 성과는 실험 연구도 가능하고 조사 연구도 가능한 거예요. 조사 연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베이라고 하는 거, 질문지법이잖아요. 이런 상담의 성과를 충분히 조사 연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통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수의 상담자와 그들의 내담자를 표집한다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지의 행동 치료를 한다. 인간 중심 치료를 한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수의 상담자들이 있고 그들의 내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공통적인 요인을 찾아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작업 동맹이란 거 알고 계시죠? 이것은 상담 성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작업 동맹이 잘 이루어질수록 성과가 좋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자, 처치의 결과를 반복 측정하려고 할 때 일정 기간을 두고 시점별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치의 결과를 반복 측정하고자 할 때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점별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 이게 이제 유사실험 설계에서의 시계열 설계예요. 시계열 설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단순 시계열로 해볼게요. 단순 시계열로 실험식을 써보면, 단순 시계열 설계를 실험식으로 써보면, 자, 반복 측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치의 결과를. 그러면 우리가 사전 검사를 해요. 단순 시계열이니까 실험 집단만 있는 거죠. 실험 집단만 있는 거고, 자, 실험식은 사전검사, 사전검사, 사전검사 3회 반복을 해요. 자, 앞에 반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치, 이게 처치예요.
자, 처치를 가했어요. 이제 사후검사. 3회 했으니까 이것도 3회. 4, 5, 6. 이게 뭐예요? 처치의 결과를 반복 측정한 거예요. 3회 반복 측정한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을 두고 시점별이라고 했잖아요. 일정 기간은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에 1주간이라 하자. 그럼 여기도 만약에 1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주간에 3번 측정, 1주간에 3번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전, 이게 사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동일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 여기서 검사하고 여기서 검사한 것을 측정 도구가 달라지면 안 돼요. 동일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 동일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시계열 설계거든요. 아, 이런 시계열 설계를 해볼 수 있죠. 상담 성과 연구에서. 이게 상담 프로그램. 이게 바로 뭐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성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 실력 따지기에 있는 해프너의 상담 연구 전략 6가지가 있는데 이건 참고하셔도 됩니다. 45번 문제 들어갑니다. 45번 문제 별표. 분산 분석에 관한 가정과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 각 집단의 모집단 분산이 같아야 된다. 등분산성이죠. 등분산성. 등분산 검정은 레벤 검정으로 많이 하죠. 레벤 검정으로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정규성 검정이죠. 정규성 검정.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검정을 많이 하죠.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검정을 정규성 검정 때 많이 합니다. 분산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종속 변수는 양적 변수여야 됩니다. 왜? 세 집단 이상 간의 차이를 보는 거니까 수량화되어서 나와야 돼요. 결과가. 그 다음에 세 집단 이상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할 때 실시한다. 이게 개념이에요. 분산 분석의 개념. 그래서 이 집단 간 차이가 바로 이제 결과가 되겠죠. 이 결과의 종속 변수는 수량화되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종속 변수는 양적 변수여야 돼요. 종속 변수의 수에 따라 이론 분산 분석, 이원 분산 분석, 삼원 분산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니요. 독립 변수의 수예요. 독립 변수의 수예요. 독립 변수의 수가 하나면 이론 분산 분석, 두 개면 이원 분산 분석,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독립 변수 수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원 분산 분석을 해볼게요.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 해요. 정확히.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라 하는데 제가 이제 사례 하나를 적어 드릴게요. 이원이니까 독립 변수가 두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두 개 나왔죠. 자, 여기에 따른 면접에서의 긴장도. 면접에서의 긴장도를 본다. 그러면 수입을 우리가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성별을 둘로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3 곱하기 2, 6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 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독립변수 하나, 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독립변수의 수에 따라서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종속변수가 되겠죠. 앞에가 독립변수가 되고. 이건 사례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답은 5번입니다. 종속변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독립변수의 수에 따라서 1원 분산, 2원 분산, 3원 분산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6번 문제 별표 2개. 이런 통계표가 안 나올 리가 없죠.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거 하나예요. 통계표 문제는 또래관계 유형이 나왔어요. 이게 이거죠. 독립변수. 또래관계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자, 여기에 따른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어요. 종속변수가 2가지 이상이 되는 것을 다별량 분석이라고 해요. 아노바. 이 아노바에다가 멀티플을 넣어요. 그래서 맨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별량 분산 분석을. 자, 실시한 결과다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1, 2, 3, 4, 5번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먼저 이걸 보시죠. 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윌크스 람다라고 있습니다. 윌크스 람다. 윌크스 람다는 종속 변인들의 전체 분산에 대한, 써보세요. 종속 변인이 2개 이상이니까 종속 변수들의 전체 분산에 대한 집단 내 분산의 비율. 이걸 말해요. 개념이에요. 자, 에타 제곱이라고 읽어요. 이 에타 제곱은요, t 검정에서 r 제곱, 즉 설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설명력을 의미하는 거다. 개념을 알아야 그 다음 선택지를 풀 수가 있어 가지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p 값을 좀 유의하게 봐야 돼요. p 값. p 값 봐보세요. p 값 0.000, 이게 p죠. 유의확률 p. 0.000, 0.000, 0.001, 0.025. 다 모두 다 p가 0.05보다 작죠. p가 이게 알파에 알파. 0.05보다 작죠. 다. 유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윌크스 람다 값을 보면 또래 집단 유형 간의 심력 특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자, p 값이 0.000이 나왔잖아요. p 값이 0.000이 나왔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앞으로 다시 와요. 이게 0.023이잖아요. 0.23. 그러면 1-0.23은 0.77이 되죠. 77. 자, 그러면 이제 0.77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0.77. 0.77은 이게 아까 뭐였죠? 이게 윌크스 람다잖아요. 이래서 이걸 빼면 집단 간 분산 비율이 돼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의 전체 분산 중에서 집단 간 분산 비율이 돼요. 크죠? 숫자가. 그러니까 집단 간의 분산이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집단 간 분산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렵게 설명한 거고요. 이 p 값을 가르쳐 줬잖아요. p 값을 가르쳐 줬으니까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계적 f 값이 있어요. 이 단계적 f 값이 있거든요. 이 단계적 f 값은 이게 단계적 f 값이에요. 여러분 교재에는 f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이 f 값을 보면 종속 변수 간 공별량 효과 검증 전의 값으로 교정을 위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면 공별량 효과 검증 전의 값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단계적 f 값은 공별량 효과 검증 전의 값이 아니에요. 불안을 투입했을 때의 f 값과 우를 투입했을 때 종속 변수에 이게 f 값이에요. 그러니까 단계적 f 값에서 우리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을 보면 이 단계적 f 값이 큰 거 요거잖아요. 설명력 보면 가장 큰 게 이거잖아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63%로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 f 값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지 교정할 필요는 없어요. 교정할 값은 아니다. 단계적 f 값은 여러분 해설을 보시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공별량 분석이라는 걸 배웠어요. 공별량 분석이라는 것은 공별량을 통제하고 순수하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보는 것이 공별량 분석이잖아요. 여기서는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계적으로 투입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통제해서 보는 공별량 분석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공별량 분석하고 다별량 분산 분석하고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별량이라는 말이 들어간 자체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설을 읽어보시면 이해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탈락이다 이거예요. 추가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라 이거예요. 값이 클수록 종속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설명력이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값이 클수록 설명력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요. 어디를 말하냐? 죄송합니다. 요걸 말해요. 에타 제곱값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에타 제곱값을 넣어준 게 좋아요.
에타 제곱 이거 쓰거든요. 에타 제곱 값이 클수록 설명력이 증가한다. 독립변수가 외로움의 총별량 63%를 설명한다라고 했어요. 자, 독립변수가 바로 요거거든요. 또래관계 유형. 이것이 여기에 설명을 할 때, 이건 설명을 받는 거니까 설명을 할 때 또래관계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외로움에는 63%의 설명력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4번 지문도 맞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와서 자, 여기 보세요. 또래관계 유형에 따라서 불안, 우울, 외로움, 수줍음, 충동성 다 들어갔어요. 5개. 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P가 0.05보다 다 작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P가 다 0.05보다 작아요. 0.05보다 작다고요. 그래서 모두 다 유의하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 종속변수 결과에 모두 유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통계표 문제는 쉬워요. 힌트도 많이 줬고. 역대 기출문제 보면 통계표 나온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골라가지고 풀어보세요. 그러면 통계표 문제 나올 때 긴장하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답을 해결합니다. 2번이 답이에요. 공별량 효과 검증 전의 값이 단계적 F값이 아니다. 단계적 F값은 각각의 종속 변수가 다 달랐잖아요. 5개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종속 변수, 예를 들어서 종속 변수에 불안을 투입했을 때의 값,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울을 투입했을 때의 값, 거기에다가 외로움을 투입했을 때의 값. 그래서 단계적이란 말을 쓴 거예요. 단계적이란 말을 그래서 쓴 겁니다. 자, 외로움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외로움이 투입되었을 때 가장 높은 값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47번 문제 들어가죠. 답은 2번이었고요. 자, 이 문제 연구 사례 문제인데요. 분석 방법은 뭐냐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걸 딱 읽으면서 이게 종단 자료냐 횡단 자료냐를 알면 답이 나와요.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이상 2,000명을 표집해서 6년에 걸쳐서 매년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럼 이건 종단 자료예요. 종단 자료라고요. 6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로 분석 종단 자료 아니에요. 횡단적 경향 분석도 종단 자료 아니에요. 중다이기 분석 종단 자료 아니에요. 잠재 성장 모형 이게 종단 자료예요. 그래서 암기법이 뭔지 아세요? 종단 분석은 성장 찾아라. 종단 분석이나 종단 자료는 성장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잠재 성장 모형이 답이 됩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도 죄송해요. 이것도 횡단 자료입니다. 일정한 시점에 다 조사한 거.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 결정적인 힌트가 바로 이게 6년에 걸쳐서 매년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초등학교 4학년 했잖아요. 4학년 2,000명을 표집을 했는데 6년이니까 뭐 4학년부터 1년 잡으면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이 아이들이 3학년 될 때까지 학교폭력 경험이나 관련 변이를 조사하여 개인과 집단의 변화 추이와 관련 요인을 영향 분석했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 성장 모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 사례에서 다른 거 다 내버려 두시고 6년에 걸쳐 종단 자료 성장이 답이지 이렇게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 연구방법론의 기초 과목에서는 잠재 성장 모형에 대한 디테일한 것은 1급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1급 시험에나 나오는 거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이런 것은 무슨 분석 방법이 바람직하냐. 답은 4번. 종단 분석은 성장 찾아라. 꼭 외우십시오. 48번 문제 들어갑니다. 연구 방법이 왼쪽에 있고요. 자료 분석 방법이 오른쪽에 있어요. 연결을 하는 문제인데 뭐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문화기술지라고 돼 있어요. 이거 질적연구인지 아시죠? 질적연구. 연계분석 아니에요. 자, 연계분석은 여러분 해설에 나와요.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연계분석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서로 다른 두 시스템, 두 체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서로 중개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연결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이 바로 연계분석이다. 이렇게 해요. 이 연계분석을 네트워크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트워크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자, 문화기술지는 네트워크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 연계분석, 네트워크 분석은 양적 분석의 방법이거든요. 자, 근거 이론은 인과적 조건 분석. 네, 맞습니다. 근거 이론에서 제가 추코딩을 말씀드렸잖아. 추코딩에서 인과적 조건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인과적 조건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인과적 조건 분석은 바로 근거 이론에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현상학적인 접근은요, 현상의 본질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거 맞습니다. 현상, 그러니까 어떤 생활 경험에 대한 현상, 거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본질을 찾아내고 의미를 뽑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현상학적 접근이라 하죠. 합의적 Consensual Quality Research, CQR이라고 하죠. 이 합의적 질적 분석은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같이 하는 건데 이 질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적 연구란 말을 뒤에다 쓰는 거예요. 연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영역 코딩과 중심 개념 코딩,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제를 뽑아낸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연구 주제를 뽑아낸다. 그래서 주제 영역을 개발하는데 처음에 이제 영역 코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영역 코딩이 이루어지고, 제가 양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코딩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핵심 개념을 뽑아내야 돼요. 이게 이제 중심적이 나온 대로 중심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 개념 코딩을 하는 거죠. 핵심 개념 코딩에서 이제 영역 코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핵심 중심 개념 코딩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이제 합의적 질적 연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서에서 합의적 질적 연구 배웠잖아요. 여기에 영역 코딩과 중심 개념 코딩 또는 핵심 개념 코딩을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러티브가 나왔어요. 내러티브는 이야기,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야기 중심의 분석을 해야 돼요. 경험에 대한 이야기 중심의 분석을 내러티브 연구에서 하는 겁니다. 문화기술지, 민속지학이라고 하는 문화기술지는 연계 분석과 다르기 때문에 틀렸고,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맞네요. 답은 4번입니다. 하실 수 있죠? 49번 문제 들어갑니다. 질적 연구의 타당성입니다. 이거는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매년. 질적 연구의 타당성. 진실성과도 연관성이 있죠. 엄격성과도 연관성이 있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질적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자의 어떤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건 진짜 중요한데요.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타당성을 제외한다? 아니죠. 질적 연구의 자기 성찰은 중요해요. 질적 연구자들의 자기 성찰에 의해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편견을 감소시키면 타당도는 높아져요. 타당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당성을 저해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자의 자기 성찰은 중요한 거거든요. 1번 탈락입니다. 다원화, 트라이앵귤레이션. 이거 뭐죠? 삼각 측량법이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이론이나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타당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원화와 삼각 측량법은, 측정법은 동의어입니다. 외부 감사가 있어요. 외부 감사 필요하죠? 외부의 전문가나 감수자들이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이죠. 이러면 질적 연구의 진실성이나 엄격성, 타당도는 높아집니다. 참여자 확인입니다. 연구 참여자에게 체크를 받는 거예요. 참여자 확인을 통해서 분석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연구 결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거 좋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체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 참여자에게 다시 확인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 주제가 윤리적인 측면과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했는지. 자, 윤리적 타당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인 부분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윤리적 타당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 주제라고 하는 녀석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그 다음에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감 있게 이 연구 주제가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연구자의 자기 성찰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왜 이게 타당성을 제외한다고 하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1번으로 바로 답을 체킹했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연구 윤리 문제가 아직까지 안 나왔죠. 50번 문제는 연구 윤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번 한 문제씩 나오죠. 옳은 것은입니다. 자, 무기명으로 자료를 수집했어요. 바람직하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생략합니까? 받아야 됩니다. 무기명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우리가 되게 설문조사할 때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동의를 받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사전의 연구 대상과 보호자에게 사전입니다. 연구 참여 기간 동안 가로 중대 처리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 알고 있잖아요. 연구하기 전에 중도에 연구 참여 기간 동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사전 고지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지된 자발적으로 고지된 동의를 받잖아요. 이게 맞아요. 자료 수집 기간을 알리고 실험 처치에서 기만 방법이 필요한다. 속인다라고 하는 거죠. 속임수. 자, 이 피험자에게 사후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설명해야 합니다. 사후에 설명한다. 이거를 디브리핑이라고 하죠. 디브리핑, 사후 설명이라고 합니다. 디브리핑을 사후 설명이라고. 세 번째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지문. 그 다음 네 번째, 연구 참여로 인해서 무처치 집단에 배정된 참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구 종료와 동시에 처치 상황을 종료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연구 참여로 인해서 무처치 집단, 통제 집단이거든요. 통제 집단에 배정된 참여자, 통제 집단 참여자예요. 의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의사 반영하죠, 당연히. 처치 집단의 의사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무처치 집단, 즉 통제 집단 참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가 아니라 의사를 고려하면서 연구나 처치 상황을 종료하는 거죠. 이해됐죠? 네. 우리가 처치 집단과 무처치 집단 따로따로 분리해서 집단을 운영을 하지만, 집단을 나누어 놨지만, 이 집단, 두 집단의 참여자의 의사는 존중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비장애예요. 미성년자인 만 16세 비장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로 본인의 동의를 대신한다. 아니죠. 본인 동의가 우선입니다. 본인 동의가 원칙입니다. 보호자 동의로 대신하는 건 뭐냐면 장애인일 때,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할 때, 미성년자이면서 아까 비장애라고 했잖아요. 장애인이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장애인은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경우, 이럴 때는 보호자, 후견인, 법정 대리인, 동의가 우선시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동의가 가능해요. 근데 비장애 고등학생이라고 했으니까 비장애 고등학생 미성년자인 경우는 본인의 동의가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옳은 내용 찾았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무기명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라도 연구 참여 동의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자료 수집 기간을 알리고 실험 처치에서 기만 방법이 필요할 때, 속임수가 필요할 때, 이럴 때는 피험자에게 디브리핑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사후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연구 참여로 인해 무처치 집단에 배정된 참여자의 의사도 존중하면서 고려하면서 연구 종료, 처치 상황 종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섯 번째, 미성년자이면서 비장애 학생이라면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경우에, 미성년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라면 보호자의 동의, 후견인의 동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후반부 문제가 좀 더 수월했죠? 전반부 문제가 조금 어려웠고, 자, 이번 2020년도의 문제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는 말 그대로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나 이게 약간 어려울 때가 있고 쉬울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출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왔으니 그 문제들의 내용들을 꼭 섭렵하십시오. 그 문제들 이상은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5문제에서 20개 이상 맞추면 여러분들 성공하신 거거든요.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 과목에서. 그래서 그런 개수를 마저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점수로 합격하셔서 면접도 잘 보시고 그리고 연수도 잘 받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